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개발된 수소 자동차, 이제는 좀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제는 그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수소 항공기, 네, 수소 항공기도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비행기를 그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오고, 이야. 이러다 보면은 점점 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유명 항공사가 안 되겠다. 환경을 위해서 이 수소 항공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요? 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요? 오래 살아야 저걸 해볼 거 아닙니까? 저도 출근할 때 좀 비행기 좀 타고 가보게. 수소 항공기를 딱 그럼요. 딱 타고서는 이제 오늘 여기서 내려야겠다 그러면 탁 하면 참 본인이 직접. 그럼요. 내가 상상만 해도 위험하네요. 뭐가 위험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뭐, 들어보니까요. 오늘 주제도 조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과연 어떨지 일단은 선생님들 만나 뵙고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홍성만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필근 씨가 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오늘의 움직이는 수학 키워드가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 예상이 맞았어요? 조금 달랐어요. 비행기였죠. 그걸 뭐 콕 찍고 그러세요. 그래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되지. 저희가 그 육지랑 자동차, 뭐 바닷길과 배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만나봤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비행기와 어떤 그 하늘길을 좀 알아볼 시간이 왔다는 얘기죠. 네, 이게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이제 그 소망이 현실되기 위해서 다양한 탈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수학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거우면 뜨지 못하고요. 그렇죠. 네, 또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휩쓸릴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기체를 만들고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작업이 요구될 텐데요. 그러면 당연히 수학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자를 모집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늘과 함께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우주 여행에 가서도 더 많은 걸 보고 깨닫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삼각함수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천문학자인 히파도코스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각에 따른 현의 길이를 정리한 도표를 만들었고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추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하늘과 수학의 관계는 역사도 깊고 아주 긴밀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늘은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됩니다. 네, 수학을 재밌게 알 수 있는 공간 바로 하늘. 네, 이 하늘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 새를 모방해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던 인간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는데요. 오늘은 비행기 속 다양한 수학 원리를 찾아 하늘 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거대한 몸집에 무게도 엄청나 보이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걸까요? 비행기가 뜨는 힘, 양력이 있고 비행기를 또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보다 클 때 비행기가 양력이 발생이 돼서 비행기가 높이 날게 됩니다. 비행기에는 4가지의 힘이 작용하는데요. 물체를 지상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그리고 반대로 물체를 위로 뜨게 하는 양력과 물체를 앞으로 가게 하는 추력, 그리고 뒤로 당기는 힘인 항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4개의 힘 중에서 중력보다 양력이 크게 작용하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된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양력이 발생하냐고요? 바로 비행기의 날개 모양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를 자른 단면을 보면 아래쪽은 평평한 선분 형태고 위쪽은 볼록한 유선형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양력 발생의 원리를 담은 베르노이 정리 속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베르노이의 정리에 따르면 공기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느려지면 압력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추력이 작용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비행기 날개 위쪽은 유선형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날개 아래쪽은 평평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느려져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압력이 높은 아래쪽의 공기가 압력이 낮은 위쪽으로 공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행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평면의 모양도 조금씩 다른데요. 비행기에는 연료 탱크를 기름을 어디에다가 위치를 하는지, 동력 장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비행 시간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비행기의 날개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직선익은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저속 비행기나 경비행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날개이고요. 타원 모양의 타원익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직선익보다 양력이 고르게 발생한답니다. 또 전진익은 날개가 앞쪽으로 향한 모양이고 후퇴익은 날개가 뒤쪽으로 향한 모양으로 두 날개 모두 고속 비행에 적합한 날개 형태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익은 삼각형 모양의 날개로 후퇴익보다 강하기 때문에 초음속 비행에 적합한 날개. 비행기마다 날개 모양이 달랐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또 비행기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선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마다 맞춤형 활주로가 필요하답니다. 이착륙의 거리는 항공기의 무게나 그다음에 항공기의 그 속도 등에 따라서 이착륙의 거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무거울수록 착륙의 그 거리는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무게와 크기는 주 날개 폭과 주륜 외곽의 폭에 따라 가장 작은 크기의 A부터 가장 큰 F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항공기의 성능과 온도 등 다양한 사양에 따른 최소 이륙 거리까지 고려하면 18m부터 60m까지 각 등급에 맞는 5종류의 활주로 폭이 설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활주로 폭은 활주로 끝에 그려진 세로 줄무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활주로 폭에 따라 세로 줄무늬의 개수가 다르게 그려지기 때문이랍니다. 세로 줄무늬가 16개일 경우에 활주로의 폭은 60m, 또 12개일 경우에는 45에서 46m, 8개는 30m, 6개는 23m, 마지막으로 4개일 경우에는 활주로의 폭은 18m.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착륙할 때 활주로 끝에 그려진 세로 줄무늬를 발견한다면 이젠 활주로 폭이 몇 미터인지도 알 수 있겠죠? 이제는 항공 우주 과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산업과 우주 산업이 발전하게 된 까닭에는 다양한 과학과 수학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의 이기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간의 꿈. 처음에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졌지만 끝없는 시도 끝에 항공 산업을 이루었고 나아가 우주까지 그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수학적 사고력을 더한다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 이 날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그 도형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해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행기가 나르는 원리부터 또 활주로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네, 이제 비행기가 활주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날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최소 속도 이상으로 날아야 해요. 이제 경비행기에서는 최소 속도가 시간당 80km 가량, 제트 수송기의 최소 속도는 시간당 180에서
2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비행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비행기는 날개에 어느 속도의 바람이 부딪혀서 이 무게를 지탱할 만한 양력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속도 이하에서는 그 양력이 부족해지면서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적어도 최소 속도를 넘어설 때까지는 활주를 해서 속도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 제트기는 이 3km라는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한대요. 네, 그러면은 인공위성은 어떨까요? 이제 지구를 수평 방향으로 도는 이 비행 속도가 초속 7.8km는 돼야 합니다. 이제 이런 속도로 지구를 비행하면은 약 90분에서 100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난 빠르다. 속도네요. 와, 빠르다.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인공위성까지 지금 얘기가 확장이 되면 하늘 이야기는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예, 탐사용 로봇도 있잖아요. 탐사용 로봇? 예, 현재 화성에는 나사의 화성 탐사용 로봇 퍼시비어런스가 탐사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자, 퍼시비어런스의 탐사용 헬리콥터인 인지니어티는 무게가 1.8kg, 탄소 섬유 재질의 날개 길이가 1.2m, 높이는 0.49m, 비행 고도는 최대 5m, 비행 거리는 최대 300m입니다. 근데 이 화성의 대기권의 밀도는 지구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지니어티는 지구의 헬리콥터보다 무려 8배 빠른 분당 2,400번 회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인지니어티는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로켓을 제외하고 제어 가능한 동력 비행 물체를 띄운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그러면은 인공위성을 띄울 때 그때는 어떻게 띄웁니까? 그 무작정 그냥 발사 시작 그럼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이제 바로 이 다단계 로켓으로 비행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비행 고도를 높이는데요. 이제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수직으로 발사한 후에 이제 1단과 2단을 이용해서 속도와 고도를 높이고요. 이제 3단 로켓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데 필요한 최종 속도를 만들면서 궤도에 진입시키는 원리예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세밀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겠죠. 비행기, 인공위성, 탐사용 로봇. 이게 다 뜨고 날고 뭐 이러는 건데 뭔가 조금씩 그 원리가 좀 다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구분해 가면서 흥미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재밌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우리 고대 천문학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늘하면 행성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행성. 해왕성은요, 지구에서 약 43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고 하늘에 있는 작고 하얀 점보다 더 작게 보여가지고 19세기에 존재를 알게 된 행성이에요. 자, 이렇게 늦게라도 발견한 이유는 바로 수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19세기에는 중력과 관련해서 뉴턴의 법칙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법칙으로 태양 주위의 행성들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천왕성이 예상 영역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던 건데요. 학자들은 천왕성 궤도에 영향을 주는 물체가 근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망원경을 싹 돌리니까 새로운 행성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해왕성이었어요. 야, 아니 이 바다만큼 하늘도 나눌 얘기가 엄청 많네요. 그러네요. 이 뭐 비행기라던가 어떤 하늘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 활동도 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영상에서 만나봤던 이 베르노이 정리를 직접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종이 글라이더 만들기예요. 이제 준비물은 종이띠 이제 2장이고요. 또 셀로판 테이프, 굵은 빨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종이띠의 이제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이 2장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종이띠를 각각 둥글게 말아서 붙여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로 이 빨대의 윗면 양 끝에 이제 붙여가지고 글라이더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고리가 이제 작은 고리가 있고 큰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작은 고리를 앞으로 해가지고 살짝 날리는 거랑 이제 반대로 큰 고리를 앞으로 해서 살짝 날리는 거랑 이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작은 고리를 앞으로 했을 때가 더 잘 날든 네. 그 큰 반대는? 고리를 달았을 때가 잘 날든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럼 어떤 거 하실래요? 전 큰 고리요. 조금 작은 거요. 어떤 네. 겁니까? 누가 맞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작은 고리를 앞으로 해가지고 날릴 때가 네. 큰 고리를 앞으로 해서 날릴 때보다 더 잘 날아갑니다. 네. 오. 네.
이제 바람이 작은 고리를 통과할 때에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서 힘이 위쪽으로 작용해서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제 반대로 바람이 큰 고리를 통과할 때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메스 키친에서 직접 날려보는 거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리라고요? 여기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압박감이 되게 심해져요. 아니 뭐 본인이 애써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예. 아니,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뭔가를 날리는 거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메스 키친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친. 아 선생님 오늘 주제가요 스카이 하늘입니다. 근데 또 뭐 막 하늘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만들어 와야 된다고 막 홍경민 씨가 부담을 잔뜩 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만들고 날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날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풍선 헬리콥터 어때요? 풍선 헬리콥터요? 네. 오. 프로펠러를 달아서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거예요. 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앞서 비행기 날개 공부하고 왔죠? 네. 프로펠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프랑스의 알폰스 페노라는 사람이 네. 1871년에 고무줄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생긴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장난감 비행기 프라노포를 개발했습니다. 프라노포요? 네. 길이가 50cm의 작은 모형 비행기거든요. 네. 11초 동안에 무려 40m를 비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 비행기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야, 잠깐만. 11초 동안 40m, 이게 50cm면 요 정도 되는 장난감 비행기가? 그러면 굉장히 오래 난 거잖아요. 1초에 4m는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데요? 오, 이거 봐요. 필근 씨. 네. 나누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랑 네. 만들기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수학 활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야, 여러분 칭찬받았습니다. 야, 나이 30 넘어서 나누기 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학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풍선에 프로펠러를 달았다. 단다고 과연 이게 막 날아다닐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과연 어떤 게 만들어질지 먼저 신선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 소개 빵야 빵야. 야, 선생님, 우리 메스 키친의 영원한 깐부. 풍선이 또 나왔습니다. 야, 풍선. 반갑네요, 이 정도면. 네, 풍선. 풍선이 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풍선이 몸체가 되겠죠. 몸체. 그런데 오늘 만들기의 핵심은 사실 프로펠러입니다. 날개. 앞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양력, 중력, 항력, 추력 이 네 가지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배웠죠? 네, 잠시 아는 척 한번 할게요. 이게 추력이라고 하면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죠. 맞아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네. 이륙할 때는 추력이 항력보다 크고 또 공중에서 일정한 속도로 비행을 할 때는 추력과 항력의 힘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 또 착륙할 때는 추력보다 항력이 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만들기. 먼저 이렇게 네. 날개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한번 껴볼까요? 네. 아, 이게 연결 탭이군요. 네, 연결 탭에다가 여기다가 꽂는 세 개를 거예요. 꽂아주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네, 뭐 한 방향으로 꽂으면 일정한 되죠? 각도를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고 또 이렇게 꽂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꽂아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프로펠러가 완성이 돼요. 야, 이건 뭐 그냥 프로펠러. 야, 그럴듯한데. 좋습니다. 근데 제가요, 항상 요 프로펠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 왜 날개가 3개일까요? 이게 많이 달면은 더 막 많이 세게 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꼭 날개가 3개인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2개도 있고요. 오. 4개도 있고 6개도 있고 또 드론 프로펠러를 보면 네. 8개도 아, 있어요. 8개도 있어요? 네. 다만 이것은 모든 공통점은 네. 무게중심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 중심을. 프로펠러 같은 고속 회전 물체의 경우 네.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추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옆으로 떨어지지. 따라서 날개가 3개인 경우는 360도 나누기 3 해보세요. 120도의 간격으로 맞추면 되고요. 그러네요. 또 날개가 4개이라면 360도 나누기 4, 90도 간격으로 프로펠러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프로펠러의 날개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더 강력한 추력 그리고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날릴 것은 풍선, 그 정도, 풍선 요만한 거, 귀여운. 네, 그런 거니까 3개만 있어도 되는 거네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풍선을 뭐 불면 되는 건가요? 네, 연결 탭에다가 이제 풍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 이게 빨간 게 연결 간단하게 탭? 넣어주고 네. 부어주면 되는데요. 네. 필근 씨 한번 불어보실래요? 아, 제가요? 네. 예,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이 상태로 불면 되는 네. 거죠? 네. 힘껏 불어보세요. 어지러워.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필근 씨도 잘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연결 탭을 사이에 두고 사이에 두고, 풍선과 회전 날개를 연결해 주세요. 이거를 끼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풍선 바람이 빠지지 않게 꽉 잡고 꽉 주시면- 잡고 이 상태로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꼭 꽂아주면 되네요. 네, 꽂아주면 돼요. 오, 생각보다 쉬운데요? 자, 짜잔! 이거 네. 완성이에요. 완성됐어요. 굉장히 쉬운데? 잘했어요. 네, 야, 제 완성. 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저도 같이 날리고 싶은데 네. 필근 씨가 제가 또 불어요? 요걸 절 주시고. 이걸요? 네, 네. 이게 제 거였어요. 사실. 제가 필근 씨가 이런 요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날로 먹으시네요, 선생님. 이걸 제가 다 하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잘해주시고, 드릴까요? 요거 어떻게? 이거 잘 잡으셔야 되는데.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자, 또 열심히 불어주세요. 또 불겠습니다. 자, 또 불겠습니다. 어지러운데. 됐나요? 네,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tek과 프로펠러를 이렇게 꼭 꽂아주시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잘 들어가고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어요. 야, 정말 간단한 만들기거든요. 근데 또 사람 굉장히 또 설렙니다. 이런 것도 장난감 이렇게 처음 갖고 노는 느낌이에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요거 진짜 여기서 날려도 되죠? 저거 조명기 되게 비쌉니다. 저거. 안 그럼요. 깨져요? 요 정도인데요. 요 정도니까 괜찮겠죠?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풍선 헬리콥터를 네. 수평 상태에서 쫙 놓아주면 어. 날아갈 거예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놔주면 날아간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저부터 해봅니까? 네, 저부터 한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검증의 시간입니다. 날아갑니다. 자, 가라. 자, 오! 자, 여러분. 그래서.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되어요 깊은 밤 하늘의 빛이 되어 자,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다시 여기 착륙하는 거 맞죠? 야, 여기가 약간 인천공항, 김포공항 느낌인데, 야, 나가갖고 바로 옆에 착륙했잖아요. 야, 선생님 것도 한번. 제 것도 한번. 선생님 거. 높이 날아가라. 갑니다. 높아. 야, 이거는 높이 날아가라. 갑니다. 높아. 야, 이거는 진짜 높이 갔어요. 진짜로 컸어요. 순간 조명기기 비슷하게까지 가길래 약간 소리 지를 뻔했어요. 가지마! 이러면서. 너보다 훨씬 비싼 거야. 조명기기 약간 이러면서 약간 말릴 뻔했는데. 자, 어쨌든. 야,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날아요. 막 위로도 날고, 옆으로도 날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직접 집에서 만들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그리고 날릴 때는요. 네. 날개 연결 탭과 세 개의 프로펠러 날개의 수평면이 일정한 각도로 경사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야, 그렇군요. 한 번쯤 집에서 꼭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볼 만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네, 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풍선 헬리콥터요. 아, 뭐 날리고 이러는 건 사실 뭐 집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쵸. 뭐 겨울에 뭐 비 올 때 이럴 때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건 이제 집 안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네요. 뭐 비 오고 겨울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뭐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아니 근데 뭐 웬만하면은 밖에 나가서 한번 날려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작게 이것저것 다 미니미하게 좀 이렇게 다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바람개비를 날려봐도 이 원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람개비를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하늘로 휙 던지면 바람개비가 회전하면서 위로 솟구치다가 회전력이 사라지면 땅으로 떨어지겠죠. 네. 다시 말하면 날개가 양력을 받아서 무거운 동체를 띄어 올리는 셈입니다. 이거 참, 예, 우리가 재밌는 늘 게 많아요. 봤던 것 같은데 새롭게 좀 다가오네요. 자, 하늘을 움직이는 수학자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라이트 형제는 독자적인 연구만으로는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과학협회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과학자들에게 여러 정보를 듣기도 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학적인 계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아주 멋진 결과를 얻어냈고요. 라이트 형제처럼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직접 찾아다니는 노력, 하나하나 알려는 적극성을 가진다면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수다가 끝나고는요. 저는 여유롭게 하늘을 한번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이제 하늘 속 수학을 찾으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면서 머리를 좀 식혀야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새로운 접근이죠. 그러네요. 하늘 보면서 여유를 좀 찾아라.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하늘 보면서 수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이제 머리 식히는 시간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늘을 움직이는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그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무한대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하늘 관련된 활동 많이 찾아서 해보시면 아이들 창의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고요.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홍성만 선생님, 이소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백은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즐거운 수학 이야기 드리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